2025년 1월 7일 새벽 3시 서울중앙병원 3층 간호사 이지은은 야간 순찰 중이었다. 303호 병실.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침대는 비어 있었다. 하지만 바닥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벽에는 손가락으로 쓴 듯한 글씨. 48시간. 그리고 환자 박민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중환자실에서 나올 수 없는 상태였는데 CCTV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 창문은 3층이라 탈출 불가능.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이것은 자살인가 살인인가 아니면 그리고 48시간이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4대 8시간 안에 사라진 찾지 환자 못하면 0-12시간. 모두 죽는다. 누가 환자를 빼돌린 거야? 서울중앙병원 전면 봉쇄 소식입니다. 서울중앙병원은 500병상 규모의 대형 종합병원이었다. 강남구 한복판에 위치한 이 병원은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특히 중환자 치료로 유명했다. 2025년 1월 7일 새벽 3시 15분 29세의 간호사 이지은은 3층 병동 야간 근무를 맡고 있었다. 그녀는 5년차 베테랑 간호사로 침착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인물이었다. 303호, 304호, 305호. 지은은 각 병실을 확인하며 환자들의 상태를 체크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303호 앞에서 그녀는 멈췄다. 뭔가 이상했다. 평소라면 303호에서는 산소호흡기 소리가 들렸어야 했다. 박민준 환자는 중증 폐렴으로 입원 중이었고 24시간 산소 공급이 필요한 상태였다. 하지만 지금은 조용했다. 지은은 노크를 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지만 비상키로 열 수 있었다. 불을 켰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빈 침대. 박민준이 사라졌다. 산소호흡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침대 시트는 구겨져 있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바닥에 핏자국이 있었다. 침대에서 화장실 쪽으로 이어지는 피의 흔적. 그리고 화장실 문 옆벽에 손가락으로 쓴 듯한 글씨가 있었다. 48. 핏자국으로 쓴 숫자였다. 지은은 즉시 비상벨을 눌렀다. 5분 후 병원은 발칵 뒤집혔다. 응급실 의사 한재혁 38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다. 키 183cm의 날씬한 체구,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는 이 병원에서 가장 뛰어난 응급의학과 전문의였다. 무슨 일이죠? 303호 환자가 사라졌어요. 재혁은 병실로 들어갔다. 그의 눈이 바닥의 핏자국과 벽의 숫자를 번갈아 보았다. 박민준 환자. 중증 폐렴으로 산소호흡기 없이는 30분도 버티기 힘든 상태였는데 보안팀장 최동욱 45이 달려왔다. 전직 경찰 출신인 그는 병원 보안을 총괄하고 있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죠? 3층 복도 CCTV가 새벽 2시 50분부터 3시 20분까지 30분간 작동을 멈췄습니다. 고장인가요? 아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끈 겁니다. 서버룸에서 확인한 결과 원격으로 비활성화됐습니다. 재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이건 계획된 범죄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동욱이 태블릿을 보여줬다. 비상계단 CCTV는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간대에 3층 비상계단을 이용한 사람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박민준 환자는 어떻게 사라진 거죠? 창문은 3층이고 창문은 안에서만 열립니다. 확인 결과 잠겨 있었습니다. 간호사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유령처럼 사라진 건가요? 바로 그때
병원장 서준호 62가 나타났다. 백발의 권위 있는 외모를 가진 그는 이 병원을 30년간 이끌어온 인물이었다. 무슨 소동입니까? 재혁이 상황을 설명했다. 병원장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경찰에 신고했나? 아직입니다. 일단 환자를 찾는 게. 신고하지 마시오. 모두가 병원장을 바라봤다. 환자 한 명 실종됐다고 경찰을 부르면 병원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소? 언론에 알려지면 끝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찾으시오. 하지만 병원장님, 이건 범죄일 수도. 범죄라는 증거가 있소. 환자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어딘가 숨어버린 걸 수도 있소. 일단 48시간 동안 병원 내부를 샅샅이 뒤지시오. 그때까지 찾지 못하면 그때 경찰을 부릅시다. 48시간. 벽에 쓰인 숫자와 같았다. 재혁은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병원장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 새벽 4시. 수색팀이 조직됐다. 의사 3명, 간호사 5명, 보안요원 10명이 병원 전체를 뒤지기 시작했다. 재혁은 303호 병실로 돌아와 혼자 현장을 자세히 살폈다. 침대 시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소독약 냄새였지만 평소 병원에서 쓰는 것과는 달랐다. 더 진하고 화학적인 냄새. 그는 시트 샘플을 채취했다. 그리고 화장실로 갔다. 변기 안에 뭔가 있었다. 작은 비닐봉지. 젖어 있었지만 안의 내용물은 건조했다. 재혁이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작은 종이 쪽지였다. 믿지 마라. 의사를. 재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박민준이 남긴 메시지인가? 오전 6시. 수색은 계속됐지만 박민준은 발견되지 않았다. 500병상의 병원 곳곳을 뒤졌지만 흔적조차 없었다. 재혁은 박민준의 차트를 다시 확인했다. 환자명 박민준 43세, 남. 직업 IT 보안 전문가. 진단 급성 폐렴. 입원일 1월 4일. 담당의 이성민 과장. 이성민. 호흡기내과 과장이었다. 재혁은 그를 찾아갔다. 이성민 52은 병원에서 20년간 근무한 베테랑 의사였다. 약간 통통한 체격에 친근한 인상이었다. 박민준 환자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실종된 환자 말이군요. 안타까운 일이죠. 환자 상태가 어땠나요? 중증 폐렴이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85%까지 떨어져서 집중 치료가 필요했죠. 혼자서는 걷기도 힘든 상태였어요. 그런 환자가 어떻게 사라질 수 있죠? 글쎄요.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재혁은 성민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다. 환자와 특별한 대화를 나눈 적 있나요? 별로요.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만. 환자 보호자는 없었습니다. 혼자 왔어요. 신원 보증은 회사에서 해줬고요. 재혁이 나오려는데 성민이 불렀다. 한 의사님. 네. 조심하세요. 이 병원에는 모르는 게 약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묻기도 전에 성민은 진료실 문을 닫았다. 오전 9시. 재혁은 지하 병리실로 갔다. 303호에서 채취한 시트 샘플을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병리과 의사 정수진 35이 그를 맞았다.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쓴 그녀는 차갑고 정확한 성격으로 유명했다.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죠? 이건 일반 소독약이 아니에요. 클로로포름이 섞여 있었어요. 클로로포름? 마취제? 네. 그것도 상당히 고농도로요. 이걸 흡입하면 순식간에 의식을 잃습니다. 그럼 박민준 환자는 누군가에게 습격당한 거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수진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상한 게 있어요. 혈액 샘플에서 다른 약물도 검출됐어요. 무슨 약물이죠? 미다졸람. 강력한 진정제입니다. 의료용으로 쓰이긴 하지만 이 농도는 살인 용량이에요.
재혁의 눈이 커졌다. 누군가 박민준을 죽이려 했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왜 시체를 옮겼는지는 모르겠어요. 바로 그때 재혁의 호출기가 울렸다. 응급실로 오세요. 비상입니다. 재혁이 응급실로 달려가자 한 남자가 들것에 실려 들어오고 있었다. 40대 남자 의식 불명 상태. 얼굴에 심한 외상. 누굽니까? 병원 보안요원 김태수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발견했어요. 재혁이 환자를 살폈다. 머리에 둔기로 맞은 상처. 심각했다. 수술실 준비. 뇌출혈 가능성. 그때 환자의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다. 작은 USB였다. 재혁이 그것을 집어들었다. USB에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303- 진실 숨겨진 음모 12-24시간. 오전 11시. 김태수 보안요원은 응급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당분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것 같았다. 재혁은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하지만 암호로 잠겨 있었다. 젠장. 그는 병원 IT팀에 연락했다. 20분 후 IT팀의 젊은 엔지니어 민준 27이 왔다. 암호를 풀어줄 수 있어. 해볼게요. 민준은 노트북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10분 후. 됐습니다. USB 안에는 폴더 하나가 있었다. 하스피털 시크럿이라는 이름의 폴더. 안에는 엑셀 파일과 사진 파일들이 있었다. 재혁이 엑셀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그는 경악했다. 환자 명단이었다. 지난 6개월간 이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들의 리스트. 총 47명.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사망 원인이 모두 급성 합병증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47명 모두 같은 의사가 담당했다. 이성민 과장. 재혁은 사진 파일들을 열었다. 병원 지하실을 찍은 사진들이었다.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구역. 사진 속에는 수상한 장비들이 있었다. 의료 장비가 아니라 실험실 장비처럼 보였다. 이게 뭐지? 민준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거 불법 장기 적출 장비 아닌가요? 뭐? 제가 다크웹에서 본 적 있어요. 불법 장기 매매에 쓰이는. 재혁은 즉시 일어났다. 지하실로 가자. 오후 1시. 재혁과 민준은 몰래 지하 3층으로 내려갔다. 이곳은 병원 창고와 기계실이 있는 곳이었다. 복도 끝에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붙은 문이 있었다. 재혁이 문을 열려 했지만 잠겨 있었다.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뚫을 수 있어. 민준이 작은 장치를 꺼냈다. 이걸로 해볼게요. 5분 후 문이 열렸다. 안은 어두웠다. 재혁이 불을 켰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작은 수술실이었다. 하지만 정식 수술실이 아니었다. 몰래 설치된 불법 수술실. 수술대, 마취 장비, 장기 보관 냉장고까지 있었다. 재혁이 냉장고를 열었다. 다행히 비어 있었다. 하지만 수술대 옆 테이블에는 서류들이 있었다. 장기 매매 계약서, 해외 바이어 명단, 환자 선별 기준. 재혁의 손이 떨렸다. 이 병원에서 불법 장기 매매를 하고 있었어. 박민준 씨도 그래서. 그래. 그는 이걸 알아낸 거야. IT 보안 전문가니까 병원 시스템을 해킹해서 증거를 찾아낸 거지. 그래서 그들이 그를.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재혁이 돌아보니 이성민 과장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이 과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성민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졌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 한 의사님, 당신은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당신이 환자들을 죽이고 장기를 빼돌린 거였군요. 죽인 게 아니에요.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장기로 다른 사람들을 살린 거죠. 그건 살인입니다.
도덕적 판단은 관심 없어요. 나는 돈이 필요했고 방법을 찾았을 뿐이에요. 성민이 주사기를 들어 올렸다. 미안하지만 당신도 사고를 당해야겠어요. 그가 다가오려는 순간 민준이 소화기를 들어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쾅! 성민이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뛰세요. 재혁과 민준은 밖으로 달렸다. 하지만 복도에서 보안 요원 2명이 그들을 막아섰다. 한 의사님, 조용히 따라오시죠. 당신들도 공범이었군요. 우리는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병원장님의 재혁은 모든 걸 깨달았다. 병원장 서준호가 이 모든 것의 배후였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왔다. 재혁은 도망칠 곳이 없었다. 바로 그때 경찰이다. 손들어. 복도 끝에서 경찰들이 나타났다. 그 앞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박민준이었다. 살아있었다. 생존자의 증언 24-36시간. 오후 4시. 병원은 경찰에 의해 봉쇄됐다. 서준호 병원장, 이성민 과장, 그리고 공범 보안요원 4명이 체포됐다. 재혁은 경찰서 조사실에서 박민준과 마주 앉았다. 민준은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어떻게 살아계신 겁니까? 민준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처음부터 함정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3개월 전 제 친구가 이 병원에서 죽었어요. 간단한 수술이었는데 갑자기 합병증으로 사망했죠. 이상했어요. 건강했던 친구가 그렇게 갑자기 죽을 리 없었어요. 민주는 계속했다. 저는 IT 보안 전문가입니다. 이 병원 시스템에 해킹을 시도했죠. 그리고 발견했어요. 지난 2년간 2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는 걸. 200명이나. 모두 장기 적출이 가능한 상태의 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환자를 선별해서 적절한 시기에 약물로 죽이고 장기를 빼돌렸습니다. 해외 암시장으로. 재혁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증거를 모으기 위해 가짜로 아픈 척하고 입원했습니다. 폐렴 증상을 연기했죠. 그리고 예상대로 그들이 저를 타겟으로 삼았어요. 그럼 303호에서 사라진 건 제 계획이었어요. 저는 이성민 과장이 제게 약물을 투여하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했죠. 가짜 혈액팩과 클로로포름 해독제를. 민준이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다. 이건 제가 몰래 촬영한 겁니다. 영상 속에서 이성민이 민준의 점적에 뭔가를 주입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준이 의식을 잃은 척하자 성민은 전화를 걸었다. 환자 준비됐습니다. 지하로 옮기겠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데 어떻게 탈출하셨어요? 저는 의식을 잃은 척했어요. 그들이 저를 지하 수술실로 옮기려 할 때 김태수 보안요원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 같았어요. 그가 저를 도와줬어요. 김태수가요? 네. 그는 새로 들어온 직원이었어요. 이 음모를 몰랐죠.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를 빼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른 보안 요원들이 눈치챘어요. 김태수는 저를 지키려다 머리를 맞았습니다. 저는 그 틈에 도망쳤죠. 48시간이라는 메시지는요. 제가 경찰에 제보한 시간이었어요. 48시간 안에 경찰이 오도록. 하지만 병원 측에 협조자가 있을까봐 직접 연락하지 못하고 김태수를 통해 USB를 전달하려 했죠. 담당 형사 박철민 48이 들어왔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준호 병원장은 10년 전부터 중국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장기를 불법 적출해 중국 부유층에게 팔았어요. 규모가 어느 정도죠? 최소 500건 이상. 금액으로는 3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재혁은 한숨을 쉬었다. 의사로서 환자를 살려야 할 사람들이 돈 앞에서는 양심도 무너지나 봅니다. 철민이 재혁을 바라봤다. 한 의사님, 당신이 없었으면
이 사건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8시. 재혁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간호사 이지은이 다가왔다. 의사님, 괜찮으세요? 아직 믿기지 않아요. 10년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우리 병원의 다른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몰랐어요. 극소수만 알고 있었던 거죠. 알았다면 막을 수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막았잖아요. 지은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의사님은 진짜 의사예요. 환자를 지킨 거잖아요. 재혁도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 그들의 가족들, 그들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바로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박민준이었다. 한 의사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발견한 파일 중에 이상한 게 있어요. 프로젝트 피닉스라는 암호명의 파일. 그게 뭔데요? 아직 해독 중이에요. 하지만 이 병원의 범죄는 장기 매매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재혁의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다더 큰 음모 36-42시간. 다음 날 오전 10시. 재혁은 박민준의 호텔방을 찾아갔다. 민준은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를 분석하고 있었다. 이걸 보세요. 민준이 화면을 보여줬다. 프로젝트 피닉스 파일이 열려 있었다. 이건 임상실험 데이터네요. 네. 하지만 정식 승인받은 실험이 아니에요. 불법 인체 실험입니다. 화면에는 환자 100명의 데이터가 있었다. 그들에게 투여된 약물은 PX-47이라는 코드명이었다. 이 약물이 뭐죠?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효과를 보면 세포 재생 촉진제 같아요. 노화 방지, 손상된 장기 회복.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문제는 부작용이에요. 민준이 다른 파일을 열었다. 환자들의 사후 보고서였다. 100명 중 87명이 사망했어요. 급성 장기 부전, 뇌출혈, 심장마비. 약물의 독성이 너무 강했던 겁니다. 재혁은 숨이 막혔다. 누가 이런 실험을 승인한 거죠? 그게 문제예요. 이 파일에는 스판서 엔티파머스티컬즈라고 되어 있어요. 엔티제약. 그거 한국 최대 제약회사 아닌가요? 맞아요. 그리고 보세요. 민준이 또 다른 문서를 열었다. 계약서였다. 서울중앙병원과 엔티제약 간의 비밀 협약. 내용을 요약하면 이랬다. 엔티제약은 신약 개발을 위해 인체 실험이 필요했다. 하지만 정식 절차를 거치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 그래서 서준호 병원장과 비밀 계약을 맺었다. 병원은 적합한 환자를 선별해 몰래 약물을 투여한다. 실험 데이터는 엔티제약에 전달된다. 대가로 병원은 막대한 연구비를 받는다. 이건 완전히 범죄 조직이잖아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보세요. 민준이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VIP 환자 명단. 이게 뭐죠? PX-47 실험에서 살아남은 13명입니다. 그들은 약물의 긍정적 효과만 받았어요. 노화가 멈추고 건강이 회복됐죠. 명단을 보는 순간 재혁은 경악했다. 거기에는 유명 정치인, 재벌 총수, 고위 공무원의 이름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실험 대상이 아니라 고객이었군요. 정확해요. 엔티제약은 가난한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써서 약물을 완성했고 그걸 부자들에게 팔았던 거예요. 믿을 수 없어. 바로 그때 호텔방 문이 열렸다. 박철민 형사가 급하게 들어왔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준호 병원장이 경찰서에서 탈출했습니다. 뭐라고요? 30분 전 병원 후송을 가장해서 빠져나갔어요. 안에 내부 협조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사람이 도망치면 모든 증거가. 민준이 노트북을 덮었다. 안심하세요.
저는 이미 모든 파일을 백업했어요. 그리고 그가 미소 지었다. 서준호가 어디로 도망칠지 알아요. 어떻게요? 그의 이메일을 해킹했거든요. 그는 오늘 밤 인천공항에서 중국행 전세기를 탈 예정이에요. 철민이 즉시 무전기를 들었다. 공항 경찰에 연락. 서준호를 체포하라. 오후 11시. 인천공항 전세기 터미널. 서준호는 가방 하나만 들고 급하게 걷고 있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조금만 더. 비행기만 타면. 하지만 게이트 앞에서 경찰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준호 체포한다. 준호는 도망치려 했지만 사방이 경찰로 둘러싸였다. 끝났어요, 병원장님. 재혁이 나타났다. 준호는 그를 쏘아봤다. 한재혁. 내가 다 망쳤군. 당신이 먼저 모든 걸 망쳤습니다. 의사의 길을. 의사? 의사 노릇해봤자 뭐가 남나. 환자는 죽고 병원은 적자고 의료 분쟁에 시달리고 나는 다른 길을 선택했을 뿐이야. 환자를 죽이는 게 다른 길이라고요.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었어. 그들의 희생으로 더 중요한 사람들이 살았어. 재혁이 고개를 저었다. 생명에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순진한 소리 하고 있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라. 경찰이 준호에게 수갑을 채웠다. 서준호 살인, 장기 밀매, 불법 인체 실험 등 혐의로 체포한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준호가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너희는 절대 이길 수 없어. NT 제약은 너무 크다고. 그들의 힘은 상상 이상이야. 하지만 재혁은 미소 지었다. 이미 모든 증거가 언론에 넘어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전국이 알게 될 거예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의의 승리 42-48시간. 다음 날 아침. 병원 10년간 500명 불법 장기 적출. NT제약, 인체실험 스캔들. 의료계 충격, 대규모 범죄 조직 적발.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재혁은 병원 로비에 서 있었다. 병원은 폐쇄 조치됐고 전면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 죄 없는 의료진들은 충격에 빠졌다. 간호사 이지은이 다가왔다. 의사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원은 영업 정지 당할 거예요. 그리고 관련자 전원 처벌받겠죠. 우리는요? 우린 아무것도 몰랐는데. 조사받겠지만 무고한 사람들은 문제 없을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박철민 형사가 나타났다. 한 의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죠? 김태수 보안요원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NT제약 관련자 15명을 추가 체포했어요. VIP 고객 명단에 있던 사람들도 조사 중이고요. 다행이네요. 당신 덕분입니다. 만약 당신이 포기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오후 3시. 재혁은 박민준을 만나러 갔다. 민준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실제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다. 몸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진짜 의사의 치료를 받으니까 회복되는 것 같네요. 두 사람은 웃었다. 민준 씨, 당신이 없었으면 이 사건은 해결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친구의 복수를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의사님이 진짜 영웅이에요. 영웅은 무슨. 그냥 의사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에요. 민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의사님,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낄 거예요. 병원과 의사를 불신하게 될 거고요. 알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죠. 진짜 의사들이. 의사님 같은 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녁 7시. 재혁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다. 48시간이 지났다. 그 48시간 동안 그는 살인 음모를 밝혀냈고 수백 명의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실현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의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무너진 게 아니에요. 잘못된 사람들이 쓰러진 거죠. 돌아보니 이지은이 서 있었다. 남은 우리는 다시 세우면 돼요. 제대로 된 의료를.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죠. 일주일 후. 서울중앙병원은 이름을 바꾸고 재개원했다. 희망병원이라는 새 이름으로. 부패한 경영진은 모두 교체됐다. 새로운 병원장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운영을 약속했다. 한재혁은 응급의학과 과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더욱 열심히 환자를 돌봤다. 박민주는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다. 그는 병원 IT 보안 자문위원으로 일하게 됐다. 김태수 보안요원은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그는 환자 권익을 지키는 재단을 설립했다. 이지은은 환자 안전 담당 수간호사가 됐다. 6개월 후, 재혁은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환자가 나간 후 재혁은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책상 위에는 액자가 하나 있었다. 의사의 사명 생명을 살리고 진실을 지키는 것. 그날 밤 303호 병실에서 시작된 사건. 48시간의 추적. 그리고 정의의 승리. 재혁은 그 모든 일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내가 지킨다. 2년 후, 한재혁 박사는 의료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됐다. 박민주는 의료사이버보안회사를 창업했다. 희망병원은 한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됐다. 서준호 전 병원장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성민 전 과장은 징역 30년. NT제약은 해체됐다. 피해자 유족들에게는 보상이 이루어졌다. 더 이상 병원에서 의문의 죽음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303호 병실. 그곳에는 작은 명판이 붙었다. 진실은 숨길 수 없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어느 날 밤 재혁은 병원 야간 순찰을 하고 있었다. 303호 앞을 지나칠 때 그는 잠시 멈춰 섰다. 2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다. 사라진 환자 48시간의 추적, 목숨을 건 진실 찾기. 그는 미소 지었다. 우리가 이겼어. 그리고 그는 계속 걸었다. 환자들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지키기 위해. 의사 한재혁의 밤은 계속됐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303호 병실에서 시작된 미스터리, 48시간의 긴박한 추적.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의료 범죄 조직의 실체. 한재혁 의사의 용기와 집념이 수백 명의 희생자를 위한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너무 끔찍해서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 덕분에 세상은 조금씩 나아집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